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의 원장 노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올 전반기에 행사를 하지 않고 9월달 후반기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연달에 자주 뵙던 분도 있고. 잘 안 들리세요? 아, 네. 잘 안 들리시면 더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오늘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취재하러 언론에서도 좀 몇 분 오시고, 또 행사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진행자 스태프들을 좀 많이 동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늘 굉장히 복잡한 길을 저희들이 다니게 되니까 좀 진행에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유튜브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서 유튜브 어반TV를 트시면 거기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이 해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 뭐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좀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들이 서울예술기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을걸요? 네.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오늘 첫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한 8년 동안 뭐 서울 미래유산, 서울 문학기행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걸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술기행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올해는 그 중에서 문학과 미술의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전체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12편 안에 서울의 문학과 미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것들이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문학 예술 속에는 뭐 문학과 미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문학과 뭐 음악, 또 영화, 건축, 공연, 그런 다양한 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좀 즐기실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기획을 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천 이병년과 겸재정선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겸재정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또 사천 이병년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이 만나서 이룬 게 바로 겸재정선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그림입니다. 겸재정선 혼자서 그린 게 아니고 사천 이병년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집과 활동했던 곳을 우리 발로 밟으면서 그곳을 한번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그런 정말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인도를 해주실 해설자님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아마 이태호 교수님 여러분들 굉장히 뭐 성함 많이 들으셨죠?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미술사학 의 교과서를 직접 쓰신 분이시죠. 이야기 한국 그 미술사는 그 미술사학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미술 학도나 연구자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그런 책을 쓰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뭐 미디어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미술사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신 우리 이태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정말 그 귀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이 교수님이 그 진경산수화의 그 최고 전문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안내를 해서 그 장소에 가서 정선과 이병년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한테는 복입니다, 복. 네, 그렇게 아시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사설을 줄이고요. 우리 이태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지금 명지대 대학원생들. 그럼 예, 잘 안 들리세요? 예. 안 켜졌는데. 안 들리세요? 이렇게 가까이서도 안 되는데 짝 대시면 잘 들려요. 아, 잘 들리세요? 예. 큰일 났네. 그 일단 강의 장소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무튼 저는 첫 인연이네요. 이 단체하고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이런 단체가 있는지 알았으면 진즉에 접촉을 할 걸 그랬네. 그 금년도 답사를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돼서 뭐 영광이기도 하고 또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냐고 그랬더니 다 공짜라고 그러네. 저는 32페이지에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그 정년하기 직전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뭐 팍상 늙어가지고 저는 여기 서울과 관련해서 서울 산수라고 하는 책을 월간미술에서 연재를 했고 그걸 책으로 낸 게 있어요. 서울 산수. 요새는 다 중고 서적이나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회심작으로 이렇게 겸재정선이 그린 인왕산과 그 현장 사진을 찍고 그 현장에서 저도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책을 이렇게 연재를 하고 책을 만들었는데 책도 썩 잘 못 만들고 팔리지도 않고 뭐 그런 책이 한 권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진경산수와 관련해서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서 근대까지 진경산수화의 이제 흐름과 작가들에 대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6월달에 제목은 한강 그리고 임진강. 혹시 보신 분? 처음 보시죠? 아니, 처음 듣죠? 그 지우제 정수영이 되는 정조 시절에 문인 화가가 이렇게 16m짜리 긴 두루마리를 만들어 갖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명승들을 스케치한 그런 아주 별격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현장을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할 일이 없어 갖고 댕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한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책을 만들어 놓고 월간 민화라는 그런 민화 잡지에서 냈는데요.
생각 같아서는 섭섭하긴 하지만 일단 언론 홍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은 책이 내자마자 죽은 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중고서적이나 이런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최신판이래. 예, 최신판도 다 이렇게. 저는 예? 책 한 권 샀네요. 예, 돈하고 인연이 없나 봐요. 저도 책 팔아서 돈을 좀 한번 벌어볼까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년하고 저도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를.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첫 테마가 겸재정선 그리고 이제 사천 이병현 시인과 화가를 이제 연계해서 이제 그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원래는 한 시간 정도 두 사람의 관계와 겸재정선 그림과 이렇게 강의를 하고 현장 답사하는 걸로 했는데 그 강의실 준비가 잘 안 돼서 오늘 그냥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새는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겸재정선에 무슨 그림 쳐봐 그러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대체해도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참고도판이 잘 실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선시대 그 사대부 문인들의 꿈은 과거에 급제해서, 그죠? 과거에 급제해서 고위 관료가 되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권력과 명예를 갖고 후손 대대로 이렇게 큰 집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양반의 후예들이시죠? 아니에요? 여기 무슨 성씨가 뭔데요? 본관이 어디? 온양정 씨? 그러네요. 잘 안 들어봤어요. 저는 경주 쪽이에요. 경주정 씨? 예. 조금 그렇다.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은 그 양반의 후예예요. 양반의 후예인데 두 사람 다 그 당시 이 백악과 인왕산 서북촌 사이에서 가장 권력자가 이제 장동김 씨, 안동김 씨예요. 그 안동김 씨 후예 중에 안동김 씨는 반은 학자가 나오고 반은 관료가 나오고, 그래서 학자와 관료와 이데올로기와 지배 권력을 같이 이렇게 겸한 집안이 된 거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대여섯 명에서 10여 명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죠. 지금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두 사람은 그 안동김 씨 집안에 김창흡, 김창집 이 두 사람이 이제 숙종 영조 시절에 그 정권의 부침 속에서 집안이 이렇게 망했다 흥했다 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이제 17, 18세기의 권력이 서인 노론이 이제 권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학자죠. 그래서 그냥 정치 권력만이 아니고 문예 권력까지 집안이 혹은 서인 노론 계열이 이제 장악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진경산수도 발전하고 풍속화도 나오고 뭐 그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두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해서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의 행적을 쭉 이렇게 뒤져보면 족보부터 이렇게 찾아서 뒤져보면 아마도 진사시부터 초시부터 탱원시부터 나이 40대기까지는 계속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졌다는 기록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달처럼 다시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 뭐 있어야 돼? 부자여야 돼, 그죠? 부자여야 돼. 근데 겸재정선은 다행히 외갓집이 부자예요. 외갓집이 밀양박씨 청풍계 안동김씨 집안
인근에서 이따 가시겠지만 청풍계의 가장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밀양박씨 집안에 그 엄마가 90이 넘어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엄마가 90이 넘으면 무조건 높은 그 벼슬도 받게 되는데, 겸재성선은 돌아가신 직후에 엄마가 90이 넘었다고 그래서 효자상을 받아서 서울시장에 추정이 돼요. 서울시장으로 이제 발령을 내죠. 물론 뭐 부끄러운 다음에 내면 뭐해. 명예죠. 그래서 한성 판륜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어요. 대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조선시대에는 처가 재산이 대체로 사위 재산이 됐어요. 그죠?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특히 엄마가 90까지 사시면서 처가 재산 많이 갖다가 겸재정성 키우는 데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망할 놈이 과거에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두 번 보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집착해서 계속 떨어지면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성격으로 보면 둘인데, 겸재성선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 돌아보면 계속 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0까지 행적이 거의 없어요. 40까지 겸재정선의 행적을 이렇게 뒤져보면 40까지 뭐 했지 이 사람이? 취업 준비. 그러니까 계속 이 과거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처럼 조금만 더 하지. 한두 번 더 했으면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입신하지 않은 덕에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됐어요.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값은 관료 생활한 것보다 훨씬 높은, 우리 한국 역사의 최고의 겸재정성, 그러면 최고의 거장, 이렇게 불리우죠. 우리 금강산, 인왕산 이런 그림으로 이제 우리 진경산수화의 거장이 됐고, 어떻게 보면 한국 미술사에 단 한 명의 화가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를 꼽으라면 거의 10명의 9은, 특히 이제 미술사 전공자의 10명의 9은 겸재정선을 꼽게 됩니다. 겸재정선은 40에 이제 양반 관료 후예니까 40에 과거와 관계없이 관료로 취직이 돼요. 대개 이제 구급직부터, 구품직부터 시작하는데, 겸재정선은 뭐 어떤 인연인지 그 안동김 씨 후원을 받았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종육품 관상감으로부터 시작해요. 관상감 겸교수라고 하는 벼슬로부터 시작해서 현직으로는 그 대체로 종육품만 한 40년 해요. 84까지 사니까 80세까지, 79세까지는 종육품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만년주사죠. 그러니까 관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지금도 승진 시험 보듯이 과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나 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겸재정선은 화가니까 이해가 가도, 그럼 사천이병현은 시인이니까, 그죠? 과거 답안지 쓰는 1등 선수야, 시인이. 그죠? 그때는 다 이 논술식으로 썼고, 요약된 답안지를 써야 장원급제를 하게 되는데, 시인이 유리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혹은 중국의 당송시대에 시인이 발달하는 건, 시인이 많아지는 건 뭐 때문에? 과거 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시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병현쯤 오게 되면 이제 과거를 포기하고 시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때 이제 18세기 오게 되면 많은 중인 시인들, 그러니까 관료로 고위 관료로 혹은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이 없는 서민들 사이의 시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양반 관료들은 양반층에서는 그 중인층을 또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때문에 시를 공부하는데 저들은 자기 마음을 쏟아내기 위해서 시를 공부하는 그런 게 부럽지요. 그죠? 그래서 18세기에 정말 조선시대 우리가 이제 그림, 뭐 음악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특히 그것들을 이끄는 이제 문학, 그죠? 시문학이 가장 발달할 때 이병현은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고의 시인 같긴 해요. 근데 작품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9페이지 보시면 이병현도 이제 여기 백천현감, 그 다음에 여기 삼척부사 이런 그 벼슬을 했죠. 벼슬을 했고 그런 벼슬을 통해서 이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과거에 등극한 급제한 일이 없어서 그 한산희 씨, 당시 한산희 씨 큰 서인 노론계 그 집안이면서 과거를 안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시를 많이 남겼는데 이 남긴 시도 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500수밖에 없고 저서가 4,000시초. 그러니까 시집을 완결해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시인이에요. 저는 시를 잘 몰라서 이병현의 시가 정말 좋은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라 그러나 도연명에 비결하는 그런 대시인으로 또 혹은 당송팔대가 비견하는 그런 조선의 시인으로 이제 꼽혀요. 그 둘이 친하면 이제 둘이 둘 다 성이 같으니까 대체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전혀 반응이 없이. 예? 아니 커밍아웃 안 하고 친구가 되겠어요, 그죠? 예. 위험한 발언을 하셨대. 위험해요? 요즘에는 뭐. 근데 그래서 제가 저 카메라 찍는 걸 되게 싫어요. 여기 보니까 커밍아웃 한 사람 별로 없네요. 김광섭과 김환기. 김광섭과 김환기. 그 다음에 그런 정도밖에 없네요. 별로 많지 않네. 강세왕과 김홍도는 나이 차이가 크고 오세창과 전영필도 나이 차이가 크고 나혜석과 전혜린은 뭐 그럴 것 같진 않고 나이 차이가 크죠. 나이 차이가 너무 크죠. 다 그러네요. 근데 아무튼 두 사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두 사람 관계가 이렇게 밀착돼서 작품이 남아있는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그 9페이지 그 아래 보시면 페이지 아래 보시죠. 이병현이 쓴 겸재정선 화가로서 겸재정선의 모습을 증언한 거죠.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증언한 대표적인 시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밍아웃 하면서 이제 겸재한테 겸재를 씹는 거죠. 내 친구 정선은 붓도 없이 댕긴다, 그죠? 붓도 없이 댕긴다, 그죠? 화가가 붓도 없이 댕기면 뭐 하는 거야?
그죠? 예.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조선 후기에 화가들이 그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그린 진경산수화라는 사조가 크게 유행하는데, 그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방식, 이 땅을,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 예술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의 두 가지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겸재정선의 그림 사진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가면 전혀 닮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는 불화체다, 이렇게 합니다. 불화체. 그래서 불화가 뭔 뜻인가 봤더니 입구자에다가 비단라자, 멋지네. 예, 주동아리에서 비단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이런 말, 그냥, 아니, 녹화라도 하면 이거 잘라내고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참 큰일 났네. 재밌어요. 오늘 어째야 될지 모르겠네.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아니, 이게 요새 다 막 이따 말을 치니까. 그래서 닮지 않았어요. 그게 뭐, 왜 안 닮아요? 이 이병현의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내 친구 정선은 붓도 없이 다닌다. 바로 보고 다니면서 본 풍경을 기억해서 화실에 와서 쏟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가진 뼈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느낀 느낌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선 후기 회화의 그 발달이 크게 둘로 또 나누어서, 하나는 눈 그림, 마음 그림, 그죠? 눈으로 본 대로 그리는 거 하고 마음으로 느낀 대로 그리는 방식. 그래서 겸재정선이 그 대표 화가예요. 마음으로 그리는 화가. 그러니까 붓도 없이 당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왕제색도를 보면 엄청 닮았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 그죠? 또 한 점도 닮게 그리지 않은 기억으로 그린 화가가 인왕산은 비슷하게 닮게 그렸어요. 왜? 그 밑에 70년을 살았으니까 불화를 칠래야 잘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왕산은 아주 닮게 그린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때때로 화응이 일어나면 내수정에서 시루스를 붓을 빼앗아 가고, 금강산 다녀온 뒤로는 붓 휘두르는 게 방자해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겸재정선의 그림 그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지멋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과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실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겸재정선은 변형하는 방식, 추억에서 그리는 방식을 음양론으로 해요. 주역에 밝았다고 그래요. 주역에. 풍수론에 밝았고 주역에 밝았대요. 여러분들 사서삼경에서 주역에 밝으면 사서삼경을 읽는 어떤 단계야? 주역이 최종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주역에 밝았는데 과거 급제를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겸재정선의 또 위대함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11페이지 두 사람의 이제 커밍아웃 인연이죠. 커밍아웃 인연. 1728년이면 무슨 날? 이인자의 날. 우와, 천재다, 천재. 일명 무신난. 무신날. 우와. 역사적으로 같은. 우와. 다 잊어버리셨죠? 저 수능 시험 다 외웠는데. 그때 이병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어려웠는지는 안 나오는데, 내가 2013년에 동산방 화랑에서 조선 후기 화조화라고 하는 전시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 작품이 처음 나왔어요. 그 위에 백로와 그 백로
병풍에 대한 이병현의 글, 이 그림을 겸재한테 받아서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펴본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오른쪽에 겸재 4 일원, 겸재 위 1원 4, 겸재가 1원을 위해서 그렸다, 이렇게 그 낙관을 했죠. 낙관을 썼는데 바로 이 글씨가 이병현 글씨예요. 겸재가 쓴 게 아니고. 그래서 18세기 최고의 시인이 또 18세기 최고의 악필가예요. 이병현. 그러니까 이병현도 얼마나 분방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둘이 커밍아웃을 어떻게 했는지는 1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무릉계곡 가보셨어요? 삼척에? 이병현의 삼척 부사 시절에 그때 겸재 정선은 청하 현감을 했어요. 청하 아세요? 청하는 포항 근처, 포항, 지금 포항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보경사라는 절이 있고, 그죠? 그 바로 이제 청하 현감 시절인데 이병현이 삼척 부사를 하고, 그럼 저 강원도 북쪽하고 여기 경상북도 남쪽인데 여기를 이제 그 해변,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나서 가기가 쉽지만 옛날에는 산길을 다 갔어야 돼요, 그죠? 물론 바닷길을 따라서 갔겠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둘이 무릉계곡, 용추폭포, 무릉계곡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 무릉계곡 입구에 너럭바위가 넓게 있고, 거기를 이제 많은 화가들이 그 풍경을 였고, 거기 있는 유명한 절이 삼화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혹시 가보신 분? 바쁘시죠? 그 무릉계곡은 되게 가보는데, 그죠? 거기 용추폭포, 폭포의 아랫단 왼쪽에 지금 그 사진이 두 개 있죠? 폭포의 아랫단 왼쪽에 오른쪽 정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이병현, 정선과 이병현의 바위 글씨가 있어요. 이게 제가 한겨울에 가가지고 이 얼음을 깨고 사진을 찍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길래 꾀를 내가지고 여학생들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그죠? 파운데이션 맞나? 그죠? 그거 몇 개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 제가 쳐가지고 요즘 글씨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찍었어요. 약간 자연 훼손인데 그렇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란히 있는 건 이제 커밍아웃 수준이죠. 13페이지 보시면 돼요. 13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그 친분은 겸재 정선이 서울에 이제 지방관을 마치고 다 서울에 모였는데, 그때 1740년에 겸재 정선이 양천 현령으로 가요. 양천은 지금 이런 그 미학적인 논의가 있을 때 문학은 예술과 좀 다르다. 근데 시는 예술의 문학에서 시는 예술의 근사하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양천 현령으로 갔을 때 시와 상간, 시와 그림을 서로 나누어 서로 이제 교차해 가면서, 그러니까 이병현의 시가 오면 겸재가 그림을 그리고 겸재가 그림을 그리면 이병현이 시를 내는 그런 만남을 가져요. 1740년에 양천 현령으로 부임해서 그런 관계를 갖죠. 거기다가 이제 겸재 정선은 그때부터 되게 60대 후반부터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해서 했는데, 바로 이제 그때 겸재 손에 이제 그림 손에 그림 불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양천은 뭐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서울 한양을 보호하는, 한양을 지키는 초소의 역할을 해요. 그죠?
외구의 침입이 되든지 혹은 중국의 침입이 되든지 이런 외부 세력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양천현에서 그 행주산성 아래에 그 한강 하구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황복, 그 다음에 장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행주산성 매운탕 집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웅어가 잡히는데, 웅어 아세요? 웅어. 그러면 이제 저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물어보면 그 이미지랑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웅어가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손가락만한 작은 물고기인데, 그 웅어가 바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진상품이에요. 그 웅어 때문에 양천 현령은 나머지 군수 현감들은 다 종육품인데 종오품이에요. 한 품을 높여주는 거죠. 겸재정선이 평생 종육품만 만년 주사를 하다가 양천 현령 가서 종육품을 5년 동안 딱 한 번 해봐. 종오품을. 근데 그 종오품은 봉급은 종육품하고 같아. 그러니까 명예직이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웅어 때문에. 그렇죠. 웅어 때문에. 이때 이제 이 겸재정선은 아마 제가 보기에 양천 현령 부임하자마자 행정선을 대라. 그래서 그 배로 저 양수리부터 행주호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스케치를 계속했어요. 그게 지금 현재 간송미술관에 있는 보물이죠. 경교 명승첩. 서울 교회의 아름다운 곳을 그린 화첩이에요. 경교 명승첩.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그린 그림하고 또 다시 현령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10년 뒤에 추억해서 또 그린 그림하고, 그래서 두 첩이 돼 있어요. 두 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때 겸재정선한테 보낸 편지예요. 보낸 편지. 거기 보세요. 저 13페이지 위에 있죠. 내 시와 자네 그림을 서로 바꿔보면 그 사이에 경중을 값으로 논하겠냐? 따질 수 있냐? 따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망할, 그 다음 보면 시는 간장에서 나오고 그림은 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인이 화가를 한 수 아래로 본 거죠. 만약에 둘이 커밍아웃이 안 돼 있으면 이거 허용이 돼요, 안 돼요? 나 같으면 안 해. 다시 너하고 인연을 끊자. 다시 안 만난다. 절교. 누가 쉽고 누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받고 계속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재정선 시대에 겸재정선 친구들은 겸재정선 보고 늙은 겸재정선을 보고 호호노인 그랬대요. 호호노인. 그러니까 도량이 넓은 사람, 마음씨가 넓은 사람이 되죠. 이런 시인과 화가의 그 사례로 우리 19세기에 프랑스의 폴 세잔느하고 그 다음에 에밀 졸라하고 소설가죠. 소설가라 그런 것 같아요. 그 둘이 중학교 때부터 친구야. 그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한다. 그렇죠? 나중에는 두 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예, 나빠졌어요. 근데 겸재하고 시인하고 화가는 나빠지지 않았네요. 에밀 졸라가 이렇게 쓰면 그냥 이제 시로 넘어가는데, 에밀 졸라가 중학교 때 친구인데, 에밀 졸라가 파리에서 액상프로방스로 전학을 왔는데, 파리의 파리장이죠. 그러니까 아주 하얗고 이쁘장한 그런 소년이 이 액상프로방스 들판에 소년들 학교에 왔으니까 얼마나 얻어맞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잔느가 주목이 좋았어요. 세잔느는 이태리 계열이에요. 시실리 계열.
그럼 이태리 시실리 계열이면 뭘로 유명해요? 마피아로, 그죠? 네, 그 후예들이 마피아가 됐어요. 세잔느는 이 주먹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밀 졸라를 보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래서 에밀 졸라는 세잔느를 위해서 점심 때 먹으라고 사과 하나씩을 더 갖다가 준 거야. 그게 세잔느의 사과 그림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책에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친하게 지내는데 그야말로 커밍아웃을 했죠. 거긴 그 소꿉쟁이 빨가송이 친구니까. 근데 에밀 졸라가 소설을 써요. 세잔느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써요. 그게 작품이라고 하는 소설 제목이 작품인데 그 소설의 말미에 거기에 이제 그 소설은 정말 좋아요. 그 19세기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시대의 예술가들의 갈등 이런 게 정말 생생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안 팔리는 책이긴 한데 번역서로 불문과 교수가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팔리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 소설을 세잔느를 모델로 해서 썼는데 작품 불어로 르에른가 하는 그 실패한 화가로 마무리를 해요. 그래갖고 세잔느는 이런 쌍 그래갖고 다시 안 만났다. 세잔느는 성격이 호호노인이 아니고 상당히 신경질적이고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자본주의의 산업화에 물드는 인간들을 보고 저것들은 상대할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평생 악수도 안 했어요.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삶의 형태가 어때요? 악수만이 아니고 키스, 허그, 허그, 키스 이런 걸 즐기는 사람들인데 세잔느는 저 문명에 더럽혀진 인간들하고 상종 안 하겠다. 그래서 악수도 안 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기 인상주의의 한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저는 2001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이라는 걸 가봤는데 시운 살 때 그때 이제 다른 거 다 버리고 세잔느 보러 가자. 그래서 엑상프로방스 답사를 하고 겸재정선과 폴 세잔느 자연을 대하는 같은 감명 그다음에 같은 시선 같은 감명 다른 시선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거 떠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폴 세잔느와 겸재정선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예요. 150년 차이고 동서가 차이가 지는데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겸재정선을 어떻게 그렸다고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 그려. 네. 붓을 안 갖고 다닌 거야. 그죠? 붓을. 저도 그걸 한번 시도해봤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안 그리면 기억해서 그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바로 그 겸재가 기억해서 그리는 방식은 송나라 때, 북송 때 동아시아 수묵산수화의 고전을 만든 사람이 북송 때 곽희라고 하는 화가예요. 곽희가 산수화의 형식을 완성하고 상수화를 그리는 이론 체계를 갖추어내요. 그게 이제 임천고치라고 하는 책이에요. 임천은 숲을 임자에다 샘천자. 그러니까 산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산수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그 책을 내고 산수는 이렇게 그린다. 어떤 산을 그릴 것인가, 언제 그릴 것인가, 어느 때를 그릴 것인가. 그리고 그럴 때는 또 어떤 스타일로 그릴 것인가 이런 걸 자세히 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임천지심, 산수를 대하고 그리고 감상할 때의 기본 자세를 임천지심 그랬어요. 임천지심. 숲과 샘의 마음으로 그린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겸재정선이 신념으로 삼아요. 신념으로. 그래서 기억에서 그리는
그 마음 그림을. 그래서 여러분들 겸재성전의 금강전도는 제가 보기에 붓질을 막 난삽하게 쫙 이렇게 양필법으로 해서 그렸는데, 그런 금강전도의 이미지는 바로 금강산을 걸으면서, 붓없이 걸으면서 몸으로 느꼈던 바람 소리 같아요. 그게 이제 임천지심이에요. 임천지심. 바퀴가 왜 임천지심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대상을 대하면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개입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 그죠? 타자의 마음으로 해라 이거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의 마음으로 그려라.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멋져요? 어렵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나무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요새는 이제 거의 뭐 인간보다는 다 동물들하고 살고 동물들을 좋아하고, 요새 그래서 현대미술 사조를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이제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괴물처럼 그리고 다 동물은 다 인간처럼 그리는 이런 사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빗나갔네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은 일단 더럽다, 나쁘다 이렇게 본 거죠. 더럽긴 하잖아요. 그죠?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똥 싸고 오줌 싸야 되니까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마음으로 보지 말고 소나무의 마음으로 봐라.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깜짝 놀랄 게, 제가 세잔느를 쓰면 액상프로방스 가서 세잔느의 그림 이야기를 보니까 세잔느가 그렸네요. 액상프로방스의 빅투아르라고 하는 삼각형 석회암 산이 있어요. 대리석산이죠. 그 산을 집중적으로 그렸죠. 집중적으로 그렸는데 특히 말년에는 계속 그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액상프로방스의 그 빅투아르 산을 그림을 갖고 들어오면 아빠 빅투아르 산 그렸네요. 그러면 내가 안 그렸어. 내가 안 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그렸는데 산이 내 몸에 들어와서 산의 의식이 그렸어. 그렇게 얘기해요. 산의 의식이. 임천지심하고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대하는 감명이 그렇게 이제 회화 예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세잔느는 현장 사생을 주로 했어요. 화실 그림보다. 화실에서는 사과만 그렸고, 빅투아르산은 현장 사생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겸재보다는 한수. 한수. 그래서 이제 겸재정성과 폴 세잔느라는 글을 쓰고, 이게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세계 알려지면 나도 좀 힘을 쓰겠다 싶었는데, 번역하라고 이제 LA나 파리나 이제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원고를 보냈는데 아무도 번역을 못 해냈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인왕산 밑에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예술가들이 자연을 대하고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예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세잔느 얘기 더하면 바로 이제 아빠 손으로 그렸잖아. 그러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빠 손으로 그렸잖아. 그러면 내 손을 안 그렸대요. 그럼 뭐가 그렸어? 캔버스에서 손이 자라나와서 그렸대요. 그걸 이제 정신병으로 보면 뭐가 될까? 아무튼 뭐 신경정신과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술가 중에 하나죠. 우리 그 정신의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화가가 같은 시기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죠. 고흐가인데, 그래서 이 세잔느는 요새 뭐의 대상이 됐냐면, 요새 새로운 요새 책방에 가보면 뭐 한 20-30년 되긴 했지만 인간에 대한 연구 중에 뭐가? 뇌 연구, 그죠? 생각의 탄생, 뭐 생각의 지도, 이런 책들 보셨죠? 생각, 인간이 어떻게 이 뇌에서 예술도 표출이 되고 의식이 어떻게 흐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인지과학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 대상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의 그 화가와 소설가가 있네요. 소설가는 프루스트, 그리고 화가는 폴세잔느예요. 폴세잔느가 인간을 연구하는 대상이 됐죠. 겸재정선이 근대에 살았으면 겸재정선도 이 연구 대상이 대상이 됐을 법한데 아쉽게도 겸재정선은 자기 생각을 피력한 글을 많이 안 남겼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서 이웃 살았대요. 이웃해서 살았대요. 그래서 대체로 사천이 이병현은 행적이 좀 불안해. 잘 알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여기 겸재정선의 그 탄생지를 우리 탄생지가 지금 경복고등학교에 그 표지석이 있어요. 표지석이 있는데 우리 겸재정선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 중에 하나가 안성미술관의 이제 최한수 선생님인데 최한수 선생님이 이제 그 표지석 겸재정선에 이 태어난 표지석을 경복고등학교 안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당신이 경복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유란동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났다는데 그 유란동에 태어나서 옥인동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유란동 바로 근처에 궁정동쯤이 이병현의 탄생지나 집이었을 것 같다.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궁정동 쪽에 이병현의 집터 근처라고 추정도 할 수 없어요. 아무튼 거기를 지나서 경복고등학교 안에 가서 그 겸재정선의 집터 표지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겸재정선이 공부했던 안동김 씨 그 집안의 한 큰 터인 청풍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겸재 집인 옥인동으로 이렇게 걷는 답사가 되고 거기에 이제 시간이 좀 남거나 혹은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거기서 이제 옥류동, 그다음에 수성동 이런 인왕산 계곡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 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아까 분이 곽희를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곽희의 고향이 하양이거든요. 예, 그래서 겸재정선의 첫 그 임기가 하양 현감 아닙니까? 지방관. 예. 예, 그 둘의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지요. 딱히 관련성은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의 한자로 지어진 지명이 대체로 중국에서 다 따온 거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는 안 보는데. 그걸 고려해서 이제 관리를 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겸재정선은 화가로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예. 그럼 어떻게 이동할까요? 예. 지금 맞은편에 저 한옥 문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제 칠궁이에요. 칠궁. 7 왕비 사당을 모신 곳이죠. 요 칠궁이 왜 의미가 있냐면 겸재정선이 칠궁 그림을 그려요. 그게 이제 영조 엄마가 잘 알다시피 뭐야? 숙빈 최씨. 그래서 이 사당이 지금 맹황학교 있는데 그냥 사당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궁으로 왕비로 정식 승격을 시켜서 여기 칠궁에 모셔요. 그래서 그 궁궐의 이름, 그 사당의 이름을 육상묘라고 했고 육상궁으로 승격을 시키는데 그 기념으로 겸재정선이 그 육상궁을 그려요. 그래서 육상묘라고 해서 그리게 되는데 거기 칠궁이 있고요. 지금 여기 마주 보이는 백악이에요. 지금 북악이라고 하죠. 북악산 백악이라고 그러고 지금 능선에서 오른편 능선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큰 바위 3개가 있죠. 그게 이제 광화문에서 보면 사람 얼굴처럼 보여요. 그거를 용눈이 그래. 용눈이.
그래서 용의 얼굴처럼 돼 있고 거기서 조금만 올라가 정상과 그 큰 바위 세 덩어리 사이에 솟은 바위가 하나 보이시죠? 예, 저게 서울의 에너지예요. 저기 이제 뭐 같아요? 남근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재정선이 저 바위를 꼭 그렸어요. 그것도 겸재는 저건 좀 납작한데 겸재는 아주 길고 큰 그 남근 바위로 스케치해서 그렸어요. 뭘로? 마음에 담아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그걸 여러 점 그렸어요. 여러 점 그렸는데 어쨌든 저 바위 이름을 겸재정선은 그림을 그리고 그때 저 바위 이름을 부화암은 저 넘어가 뭔 동네 이름이 뭐예요? 부암동. 부암동. 저 바위 때문에 부암동이 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바로 이제 안평대군이 무게정사를 뒀던 곳이죠. 그래서 저 바위가 이제 서울 사람들은 그 남근바위라고 안 하고 한자로 부암 그러든지 그냥 우리말로 부르기는 뭐 비둘기 바위라는 이름도 썼다고 그래요. 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왕산을 보면 지금 여기는 안 되고요. 저 청와대 초소 있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기 바라요. 지금 뜨거워서 거기 갈 수가 없는데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따가 이제 비슷한 풍경을 경복궁에서 보니까 거기서 본 인왕산이 지금 이 인왕제색도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몇 페이지지? 그 인왕제색도의 외모가 가장 여기서 닮았어요. 그림은 아마 옥인동에서 그린 것 같아요. 인왕산 가까이 다가가서. 네, 경복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그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 제목이 뭐더라? 남한산성? 영화도 있었고요. 네. 그 남한산성의 주역이죠. 이게 청음 김상헌은 그때 이제 그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중국 땅의 명청 교체기에 조선이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런 이제 위기에 있었죠. 이 위기를 이제 돌파하는 방식이 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또 요새 지금 비슷하게 겪고 있죠. 그죠? 요새 비슷하게 겪고 있어서 그때 이제 그때를 본받아 되돌아봐야 한다. 잘 분석해야, 잘 재검토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그러죠. 어쨌든 이 김상헌의 시죠. 그 청나라 침양의 볼모로 가면서 어떤 시 가노라 삼각산은 이 백운대 인수봉 만장대 그 세 산을 북한산 중에 삼각산 이렇게 얘기해요. 인수봉 다 아시죠? 인수봉과 같이 있는 세 산.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 하려면은 이제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해라. 시를 남기고 이제 길을 떠난 그런 장면이죠. 김상헌은 그때 이제 배청파였죠.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 그리고 이제 이 김상헌과 생각을 또 같이 했던 송시열은 우암 송시열은 야, 군대 조직해서 청나라 치러 가자. 그때 치러 갔으면 지금 우리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중국어도 잘하고 한문 공부에 힘들어할 필요 없이 할 수도 있었는데 아니 뭐 이게 그때 이제 청나라와 우리가 명나라와의 법통을 이었는데 청나라는 저 오랑캐들하고는 협의할 수 없다 이런
강경론을 펼쳤죠. 거기에 이제 최명길, 지천 최명길이라고 하는 만료 그 영의정이 아니다, 합의해야 한다, 주합파로 나서게 되죠. 결국은 이제 주합파 의견대로 가서 조선이 살아났죠. 그죠? 살아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김상원의 또 형인 김상용, 형인가? 김상용, 예, 형 맞습니다. 선원 김상용이 그때 강화 유수로 있었고, 이제 청군에게 강화도가 뚫리자 자폭하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청나라의 그 대응한, 명나라를 숭배한 그런 집안의 한 뿌리가 되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제 서인 노론계를 만드는 정권 권력을 갖게 되는 기반이에요. 권력을 갖게 되는 기반. 강경파가 결국은 조선을 지킨. 그 다음에 이제 주자와 명, 공자, 주자, 명의 그 법통을 계승한. 명도 명후기가 아니고 명초기,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제 강경파가 세력을 갖추게 되죠. 바로 요 김상원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겸재정선의 집안이 여기 살았어요. 같은 이웃으로. 그래서 겸재정선의 5대조 할아버지 정연, 연자, 삼수변에 호랑이 인자를 쓰는 정연 할아버지가 김상원 집안하고 같이 구로회, 이 노인들 모임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겸재정선이 안동 김씨가의 후원을 얻었다, 후원을 받았다. 그래서 도화서에 들어갈 걸 권했다. 그게 이제 김창집이에요. 김창집은 영의정까지 지냈고 바로 그 남인노론, 남인서인, 아니 이렇게 남인소론 계열로 이제 분리가 되는 과정에 또 사약을 받고 돌아가셨죠. 바로 이제 겸재정선이 하양현감할 때 거기 상주에 유배 와서 거기서 사약을 받았어요. 김창집. 그 김창집이 바로 그 안동 김씨, 권력을 장악하는 안동 김씨, 장동 김씨의 큰 형이, 맏형이죠. 그래서 육창이라고 그래요. 창집, 창흡, 창집, 창업, 이런 창자 돌림의 아들들을 그 손자로 두게 되죠. 바로 이제 그 김수항, 이 아들이 김수항이고, 김창집이 바로 이제 그 정치권으로 이제 진출한 집안 사람이고, 그 김창집의 도움으로 도화서에 들어갔다, 이런 기록을 남긴 게 그 손자인 종손인 김조순. 김조순은 뭘로 유명하죠? 세도 정치 기억하시네요. 다들 천재시네요. 수능 시험 볼 때 외웠던 거. 그 김조순의 풍고집에 그게 한 줄이 나와요. 그래서 겸재정선을 도와서 화원 출신으로 이렇게 쭉 인식해 왔는데, 1983년에 간송미술관의 최한선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겸재정선, 광주정씨 족보를 두 사람이 같이 비슷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제가 1년 먼저 겸재 족보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송학파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좀 그렇죠. 하여튼 마침 한국미술학회 심포지엄이 있어서 그때 뭐 하나 발표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바로 이런 집안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광주정씨 양반가의 후예로 이렇게 그런 걸 다 이제 찾아내게 됐고, 그때 이제
이 김상원의 집터라는 이 표시석이 원래는 경복고등학교 입구 남원 추어탕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일로 옮긴 이유는 여기가 이제 그 궁정동 우리 그 70년대 후반에 궁정동에 안가가 있었던 곳이에요. 안가는 누가 즐겼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기 와서 휴식 겸 이 통치자 정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힘들어. 그 힘든 거를 여기 와서 풀었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집이 바로 여기 입구에 큰 바위돌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때 돌아가신 안가. 여기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 없는 건데 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궁정동 이걸 이제 다 무궁화 공원으로 꾸미고 이 김상원 집터와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예, 경복고등학교로 가겠습니다. 원래 경복고등학교 입구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 할 거 없고요. 인왕산의 잘생긴 인왕산의 모습을 감상하는 감상 포인트. 좋죠, 여기 인왕산에 지금 치마바위. 진짜 잘생겼네. 지난번에 SBS에 그 인왕산 바위에 있는 글씨, 치마바위에 글씨가 보이는데 그 글씨가 뭔지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로도 방영이 돼서 제 얼굴이 나온 유튜브 중에 최고 조회수 100만 몇백만이 넘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바위 주름이 쭉 글씨가 보이시죠? 지금 아니에요, 글씨가 아니고 지운 거. 예, 저는 보여요, 지운 게. 지웠어요. 거기에 맨 오른쪽에 동화 청년 단결, 그 다음에 조선 총독 남차라 미나미 총독 1939년에 새겼고 1939년이면 태평양 만주사변을 만주사변이.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를 강화하던 아주 강화해 가던 시점에 청년들을 결합하는 그런 모임을 경성에서 갔는데 그 기념으로 새기고 그 새기는 김에 그 옆에 총독부에서 천황에 대한 맹서를 또 새겼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네. 치마바입니까? 예, 줄이 쭉 있는 그 바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줄이 지운 50년대 6.25 직후에 지은 것 같아요. 지은데 그 신문 기사에도 있어요. 얼마 들여서 지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봉이죠. 주봉에서 왼쪽으로 가면 또 바위 덩어리가 보이시죠? 예. 그게 이제 범바위. 범바위라고 그러죠. 범은 호랑이라는 뜻인데 그 호랑이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네요. 예, 호랑이 같지 전혀 않은데 호랑이 같다. 이쪽에서 보면 호랑이 같지 않은데 지금 옥인동 쪽에 가서 보면 그 아침 그림, 낮 그림자에 호랑이 얼굴처럼 보여 있고요. 호랑이 얼굴, 호랑이 형태가 아니고 호랑이 얼굴처럼. 그래서 아마 범바위라고 한 것 같고 그 범바위 아래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 도성이 보이시죠? 네. 도성이 보이고 그 도성 끝이 이제 얼굴바위 혹은 부처바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모자바위, 모함이라는 모자, 그 머리에 쓰는 그 모자바위라고 하고 여기 달팽이바위라는 게 있는데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달팽이바위가 하나 솟아 있어요. 예. 그죠? 뿔처럼 생긴 뿔처럼 게. 싹 올라오는 거 그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정면은 저희 우리가 앉아 있는 장소에서 바로 정면이 청풍계예요. 청풍계는 백색 청풍
하는 그런 그 주자의 성리학의 가장 핵심 용어 중에 하나. 성리학처럼 명징하게 깨끗하고 선명하게 대상을 보고 사고하고 인식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게 주자 글씨라고도 하고 우암 글씨, 우암 송시열 글씨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게 바위에 새겨진 게 남아 있고요. 그 정면이 이제 그 청풍계가 바로 김상용. 이쪽은 김상헌이, 반대편은 김상용이. 그래서 이들은 안동김씨 계열에서 자기들의 이 독립된 그런 특별한 집안이다. 그래갖고 장동김씨라는 말을 써요. 장동김씨. 혹시 안동김씨 계세요? 안동김씨? 장동김씨는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청주예요. 청주. 그러면 뭐래요? 안동에서 올라오다가 그냥 주간에 머무르는데 그냥 끝까지 올라오시지. 차비가 떨어지고. 차비가 떨어지고. 하여튼 그래 이 두 집안이 영조, 정조, 순조 때까지 헌종, 철종까지 그 사이에 이제 누구하고 동맹을 하냐면 흥양조 씨하고 또 동맹을 하죠. 그래서 그 6.25 문인들 후예들 사이에서는 조선을 누가 망쳤다. 장동김 씨가 망쳤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해요. 근데 그런 건 타당하지는 것 같지는 않고 서로 이제 집안끼리 반대편에서 비난할 때 쓰는 용어들 힘드네. 그래서 그 청풍계는 그냥 서울 답사를 샅샅이 한 편인데 저 청풍계를 못 들어가 봤어요. 들어갈 때마다 그 입구에 송아지만한 개가 이렇게 못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갔네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현대그룹 왕회장의 유적, 왕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거기 살았죠. 살았고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나왔고 그 아들들 중에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된 인연이 있어가지고 거기 좀 보자 그랬더니 보여주긴 했는데 그걸 소개를 못하게 하네. 청풍계는 제가 책을 한 권 따로 쓸 수 있는 위치고 분량이고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계곡과 바위 벼랑과 솔밭 숲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야말로 신선이 거기서 나오시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신선 되신 것 같아요. 그냥 분방하시잖아요. 그죠? 대통령도 나오고 대통령 선거 유세도 다니고 그랬죠. 그죠? 신선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있는 게 소 1000마리 소에다 세워가지고 북한으로 가고 뭐 이런. 다 굶어 죽었다면서 그 소들이. 네? 소들이 다 굶어 죽었다. 잡아먹었겠지. 그거 왜 굶겼지 그게야. 싸만 먹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었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고 제가 월간 민화에 이번 9월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십시오. 소. 조선시대에 소를 엄청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조선 책 이름이 조선 소고기에 빠지다. 농사인들이 무슨 잡아먹었어요? 그래 보니까 그렇게 소를 못 잡아먹게 그물형을 내렸는데도 열심히 잡아서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고기 요리가 발달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소고기 요리가 발달한 나라가 없죠. 심지어 소 가죽 밑에 붙어 있는 살까지 긁어서 먹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죠? 수구레. 맞아요. 수구레. 맞아요. 그 저희 70년대
짜장면에 들어가는 고기였는데 여기 수구레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 가죽 구두 그거 버린 것들 화학 처리해서 부드럽게 해갖고 짜장면에 우리가 먹었지. 그런 거 안 드셨어요? 네, 모르고 먹었어요. 저희는 다 먹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거기 위치를 지명하면 어디냐면 지금 인왕산 주봉 오른쪽으로 또 바위면이 보이시죠? 그 아래에 쭉 내려가면 솔밭 속에 네모진 바위가 하나 있지요. 거기가 청풍계. 청풍계 그림이 여기 아까 실려 있었는데. (27페이지) 27페이지에 청풍계 그림이 2점 실려 있어요. 보이세요? 청풍계 보셨어요? 27페이지. 그 그림의 위쪽 오른편, 왼편 위쪽 왼편에 보이시죠? 위쪽 왼편에 이렇게 민바위 그림에 그 민바위가 저 바위예요. 지금 그 왼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바위. 그 바위고 그 아래 이렇게 소순바위 나무 속에 좀 까만색 그 바위가 지금 오른쪽 그림에 왼쪽 그림에는 안 보이고 오른쪽 그림에 그 사람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보이시죠? 이거. 그러니까 겸재는 리얼하게 안 그리고 지멋대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다 바위들을 다 지멋대로 옮겨서 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유수라는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돌과 나무를 지멋대로 옮겨서 죽이고 살리고 사활지 신이구만. 죽이고 살리고. 그렇게 그렸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겸재 정선에 인왕제색도를 한번 보시죠. (17페이지) 지금 17페이지에 그런 서울산수라는 책을 보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게 제가 월간미술에 쓴 글이에요. 이 글이 월간미술에 실려 있는 도판이고 여기에 세상에 인왕산의 모든 지명을 다 해놨죠. 인왕산의 지명은 문인에 따라서 지가 지으면 그게 지명이에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복잡한 거를 제가 일단 한번 정리해가지고 모든 시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지명을 다 찾아서 써봤어요. 이게 그거예요. 정란 역작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알아듣겠는데. 저희가 알아주는 알아듣겠는데. 사람도 없네요. 거기 보면 그 인왕산 그 인왕대색도 오른쪽 능선으로 지금 요 가운데 봉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맨 뒤에 보이는 바위 벼랑이 보이시죠? 그건 지금 앞산하고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능선 뒤로 있어요. 지난번에 저 뒤쪽이 불이 났었죠. 바로 저 바위가 연화바위. 그 인왕제색도로 보면 맨 오른쪽 끝에 올라와 있는 산. 이게 이제 연화바위고 지금은 일제시대에 와서 기차바위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차 모양이 아닌데 기차바위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홍제동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기차처럼 됐어요. 홍제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차바위, 연화바위. 근데 인왕제색도에는 그 연화바위 위에 붙임바위라는 게 하나 붙어 있어요.
주먹바위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는데 저 바위가 뭔지 지금 저도 찾고 있어요. 어떤 바위가 없어졌을까? 아니면 어떤 특정 바위를 마장해서 그 바위 위에 올려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마음으로. 이렇게 시원하고 좋네요. 인왕산이 또 시각적으로. 지금 이 풍경으로 인왕산을 그린 사람이 강희연의 인왕산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로 강희연 인왕산도 나올 거예요. 그 강희연의 인왕산도가 여기서 그린 건 아니고 이 능선 따라 배가 중터에 들어요. 배가 위에서. 미점으로 해서 쭉 그렸죠. 점을 쭉 찍어서 인왕산의 옆 계곡을 쭉 계곡을 살려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가기 싫죠.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저번에 교수님께서 경제 그림 중에서 인왕 개색도가 가장 이제 실제하고 닮은 그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왕 제색도 할 때 제자가 이제 비계일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개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린 건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과연 그때에 물이 많이 내려왔을까요? 지금도 물은 흘러요. 지금도 지금 여기 그 치마바위라고 하는 옆으로 그 쭉 아래 위로 줄 있는 그 위로 옆으로 간 바위 절 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지질학자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마그마가 올라가고 식으면서 툭 부러진 거야. 그죠? 그 라인 아래로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지금도요? 이제 예. 물길 안 보이세요? 보이네요. 젖은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왕산은 1년 내내 물이 젖고 흘러내려요. 그게 아마 이게 이제 이 화강암 바위인데 이 화강암 바위는 좀 물러요. 물르고 그 화강암 바위는 왜 어떻게 물르냐면 지금 우리 이 운동장도 그렇고 이 주변에 인왕산 주변의 모든 바닥이 마사토예요. 좀 굵은 모래. 그래서 물이 잘 빠지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비가 오면 그 물기 흘러내려요. 너무 많은 물이 흐르내리는 좀 과장한 거죠. 그러나 과장했다고 봐요. 과장했다고 그 다음에 그 바위가 비에 젖은 인왕제색도를 보면 시커매요. 인왕제색도 아주 시커먼데 지금 인왕산도를 보면 시커멓지는 않아요. 저렇게 짙은 먹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선 일제시대 아까 천황에 대한 맹서하고 조선 총독부 글씨가 있는 지금 20페이지 보세요. 20페이지 일제시대 유리원판 사진인데요. 바위가 시커멓죠. 바위 이끼가 시커멓게 끼어 있었어요. 여기에 비에 젖으니까 더 먹을 시커멓게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한 선생은 인왕제색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 수건 짜듯이 짜면 먹이 한 말쯤 나올까? 경제 구라체를 더 승격시켜서 표현하고 하셨어요. 여기에 이제 맨 오른쪽에 동화청년 단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쨌든 인왕산에는 그 물이 많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구기 터널 여기 구기 터널 여기 장하문 터널. 네. 그리고 그 효자동으로 큰 길이 나 있잖아요. 길.
그 길이 다 길 아래가 다 개천이에요. 큰 물이 흘러서 그게 어디로? 청계천으로. 전부 복구한 도로예요. 지금 요 앞도로도 그렇고 그 안쪽 도로도 그렇고. 그래서 물이 많은 동네. 인왕제색도 얘기는 아까 옥인동 가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 다 했네. 또 여기서 다 하시죠 뭐 질문. 이동할까요? 저는 여기서 그냥 1시간 때울까 하는데. 그러면은 청풍계를 들렀다가 옥인동으로 가겠으면 조금 이제 이동 거리가 있네요. 날씨가 따가운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 조선시대 금강산, 그죠? 조선시대 금강산과 관련해서 금강산 예술을 이제 조선 후기에 낳게 되죠. 그래서 금강산은 두 정씨가 예술을 완성했다. 한 사람이 겸재정선, 그림으로 완성한 사람이 겸재정선이고 시로 완성한 사람이 송강정철이에요. 여기가 이제 바로 송강정철이 나서 살던 곳. 그래서 이제 여기 정주영 그 비가 있고 또 진경산수와 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붙어 있지요. 그죠? 그리고 여기 관동별곡, 이게 이제 금강산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연꽃을 꽂았는 듯 부용을 묶었는 듯 이렇게 해서 이 금강산의 개골산 12,000봉 봉우리를 노래했고 겸재정선이 그거를 두 붓을 한 손에 두 자루를 들고 양필법 그래요. 두 자루를 들고 쭉쭉 12,000봉을 내리 그었죠. 그죠? 그래서 관아재 조령석이라는 친구가 겸재한테 물어봐요. 살아있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뒤에 그 만사를 쓰시면서 정선아, 산이 닮아서 붓을 두 자루로 그렸어? 아니면 산이 닮아서 두 자루를 그렸어? 이렇게 물어봐요. 경제적으로 그렸나? 이미지 때문에 그렸나? 이런 글이 남아있는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림과 시를 또 함께 만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 뭐냐고? 물길이에요. 이게 다 물길이에요. 물길이고 여기에 조선 초기에 다리가 하나 놓이는데 그 새로 놓인 다리라고 해서 신교라고 했어요. 신교.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이 신교동이에요. 신교동. 그래서 그 다리가 현재 남아있네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청풍초등학교 안에 들어가면 지금 저쪽 왼편 담장 있죠? 요 담장 그 정원에 그 신교 그 난간을 쭉 이렇게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여러분들 요새는 학교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특히 초등학교는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살짝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교동, 여기가 큰 물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은 터널 위가 백운동천이라고 하는 백운동이 있었고, 거기도 장동 팔경, 장동 김씨들이 이 털을 잡고 살았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이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있어가지고 현실 정치와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추구한 은둔, 맑은 자연 속에 은거해서 인성을 기르는 그런 삶을 동시에 할 수 있었어요. 현실 정치에 나가면 뭐가 돼요? 완전 악마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정치하는 것들 보면 다 악마 같아. 그러니까 악마가 됐다가 여기 백운동에 청풍계에 들어오면 신선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맑게 하는 그런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구현한 게 직경산수하고,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직경산수화 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청풍계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래서 청풍계가 되고, 아까 이제 백운동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풍계하고 백운동하고 이름을 합쳐서 만들어진 동네 이름이 청운동. 청운동이에요. 그래서 백운동과 청풍계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주자가 지향하는 자연관, 백세, 청풍, 명월이 붙어야 돼. 근데 이제 지금 명월이 세계에서 있는데 없어졌는지, 명월은 지금 안 보여요. 그죠? 백세, 그 만대로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이렇게 명징하게 보는 삶, 공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주자가 추구한 성리학의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그 지점입니다. 지점. 그래서 맑고 깨끗한 인간이 되라 그랬는데, 그 마음대로 되나요? 특히 정치하려면 악마가 돼야 돼. 여기서 이제 마주 보이는 저 대문이 이제 정주영 회장 댁이고,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의 그 힘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 그러니까 청운동 이 밭은 언덕에 현대 아파트를 지었어요. 현대 아파트를 큰 저기를 가정 공간을, 가문 공간을 이렇게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죠? 네, 근데 그래서 안 그래? 네. 여기는 뿐만 아니고 거의 그 재벌가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정주영 회장 외에도. 네. 그러니까 그 힘이 좋으신 할아버지예요. 제가 금강산을 1998년에 배가 뜨기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북경으로 해서 이제 평양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갔는데요. 그때 금강산을 이렇게 답사할 때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개방해 줬는데, 가는 길이, 특히 해금강으로 가는 길이 다 지뢰지대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배가 열린 다음에 가보니까 거기를 다 개방했더라고요. 네? 제가 힘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제 옥인동으로 옮기겠습니다. 네, 질문. 여기 아니요, 직선. 지금 문이 열려 있네요. 아니, 저 닫혀 있네. 저기 정면에 보이는 거. 지금 축대가 왼쪽에 있죠. 그다음에 유리 건물 있고, 거기도 교육과학 무슨 인재개발하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고, 그게 기업은행인가 거기 연수원이었는데. 차옵니다. 그렇죠. 그 청기화 집으로, 지붕은 한옥 지붕으로 해서 연수원을 지었죠. 실제 건물은 지금 여기서 안 보이네. 다 가려져 있죠. 그 풍치와 건물들은 다 가려서. 그러면 아까 그 바위가 빗자루 같은 안 보여요. 멀리서, 오히려 안 보여요. 멀리서 보이죠. 자기 집 아래에다가 아파트를 딱 지었어요. 그래도 유명한 집인데 내려가겠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잠시 쉽니다. 여기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그 기념관으로 지었는데, 지금은 명동 쪽으로 옮겼죠. 그 여기 이 이회영, 이시영 그
혼자가 지금 이종찬, 이종걸. 이종걸, 그렇죠. 지금 마지막 이종찬 독립기념관 광복회 회장, 광복회 회장.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죠. 여기 온 거는 여기 지금 농학교를 지나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금 인왕제색도로 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요. 집이 한 채 보이시죠? 가운데 집이 저는 겸재정선 자기 집이라고 보고 오른쪽이 바로 여기 농학교 계곡인데 여기가 이제 세심대. 세심대는 마음을 찢는 데. 그 다음에 왼쪽이 옥류동.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옥류동도 지금 답사하기가 옹색하고 세심대는 지금 농학교에서 요새는 학교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네요. 인왕지색도를 그린 겸재정선의 집으로 갑니다. 지금 하양 현감을 하고 서울 상경에서 한성부 주부를 해요. 한성부 주부. 그리고 의금부 도사 하게 돼요. 이 과정이 재밌어요. 하양 현감 할 때 전국 현감 평가에서 꼴찌에서 첫 번째예요. 거꾸로 1등이라는 네, 거꾸로 2등이죠. 거꾸로 2등.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의금부에 잡혀가서 곤장 50대를 맞게 돼 있어요. 네, 무시당하지만 살아주고 쉽지 않아. 근데 그때는 이제 겸재도 이제 50대니까 맞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의금부에 그 매 대신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고. 네. 옛날에 있었대요. 이제 그걸로 처리했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의금부 도사가 돼요. 아까 이인좌의 난을 수사하는 수사관으로 겸재가 참여해요. 그러니까 한성부 주부, 그다음에 의금부 도사 이 벼슬을 할 때 아마도 서울 집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집이 뭐냐면 17페이지 위에 보면 인곡정사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우리 1000원짜리에 있는 계상정거도 같은 퇴우 이선생 첩이라는 첩에 같이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겸재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 마포 지금 불교방송국 언덕 위에 담담정이라고 하는 정자, 한강 정자를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왕이 못 돼서 그렇지 왕자로서 이 권력을 다 행사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어린 조카가 임금을 하니까 그 삼촌들이 다 서로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다가 몽유도원도를 꿈꾸고 집현전 학사들하고 모임을 만든 게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 이게 자꾸 헷갈리네. 몽유도원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반해서 수양대군은 실질적인 칼제비들을 동원해가지고 정권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조선 500년은 수양대군의 칼에 의해서 유지된 게 아니고 안평대군의 몽유도원도 개념으로 정착이 됐어요. 그죠? 예. 책도 쓰시고 예. 또 그림도 그리시고 예. 바쁘시겠어요. 안 바빠요. 선생님 인왕산 그림이나 매화 그림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언제 또 전시회 계획이 있으신지. 하시게요? 좋아해요.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전시를 2017년에 노아랑에서 서울 산수학과 했는데 그때 완판 작가가 됐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정년하고 인생이 좀 풀리나 보다. 그러고 몇 년 뒤에 두 번째 전시했는데 하나도 안 팔려.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다시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바로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고요. 거기에 이태호의 여행 스케치 그런 거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42번째까지 했고 내일 모레 43번째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곧 들어가서 보시면 43개를 다 보시면 제 그림과 그림 그린 현장과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 바로 뉴스가 12월 1일 날 창간인데 그 창간에 맞추어서 아마 한 50회 정도 가면 그걸 모아서 이벤트로 신문사에서 하지 않을까. 12월쯤에 저는 할 능력이 없고요. 그 두 번째 전시에서 안 팔리니까 뭐가 곤란하냐면 액자를 했더니 창고 처치곤란 짐이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예? 다시 걸어서 근데 첫 번째 전시 때 비싼 값에 다들 사셨는데 두 번째 전시할 때 그걸 반값 하려니까 먼저 사신 분들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파는 전시로 가버렸죠. 또 혹시 저 절벽에 예, 저 착신 건지 각자가 써 있는 겁니까? 그렇죠. 각 바위 글씨가 있어요. 아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있어요. 예. 저거를 더 떨어내야 돼요. 사실. 마지막 코스 여기서 어떻게 네. 끝내셔도 네, 여기서 제 얘기 마치고 네. 마지막 수성동 계곡 들어가는 입구를 위치만 그리고 여러분 다 대부분 알고 있고 다 가보시면 되죠. 거기 이제 겸재정선이 수성구지라고 하는 그림 인왕산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 한 점 남아 있어요. 예. 가겠습니다. 예. 자, 오늘 답사 마무리는 이제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마을 버스가 가죠. 가면서 중간에 박로수 미술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왼쪽으로 윤동주 하숙집, 윤동주가 살았던 하숙집 있고 그 건너편에 천경자 화가 천경자 선생이 살았던 집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성동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수성동은 물이 맑은 동네라는 뜻이고 거기 6.25 때 그 기린교라는 작은 다리가 6.25 직전에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 기린교를 찾았죠. 그게 거기 위에 군인 아파트, 청와대 경비단 하사관 장교 아파트가 거기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로 옮겼죠. 그리고 여기는 요 골목으로 쭉 내려가면 이상의 집이 있죠. 거기서 조금 가면 청전 이상범의 작업실과 함께 그 너머에 이제 구본웅이라고 하가가 또 거기 같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누하동인데 누상동으로 올라가면 이중섭이 말년 마지막 작업을 했던 공간이고 거기서 개인전을 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신 곳이 있죠. 그래서 여기 세세하게 다 유적지예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시 그늘이 있어서 쉬셨는데 이 골목 한번 보세요. 골목. 여긴 다 개천이에요. 여기 옛날 개천이고 이렇게 그 서촌에는 한옥과 한옥 사이에 골목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골목은 어느 정도 골목이겠어요? 말이 지나갈 수 있는 골목. 그죠? 말, 그 다음에 사람이 둘이 지나가는 골목부터 말과 가마가 지나가는 골목. 이렇게 이제 그 골목 사이즈들이 아주 아기자기한 동네, 이렇게 한옥 마을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런 거 유심히 보시면 서촌을 보는 답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하게 하는 골목들이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3시간 동안 고생하셨네요. 이 뜨거운 햇볕에. 저도 고생했고. 반가웠습니다. 또 뵐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10월 달에 김홍도와 강세화 할 때 여기 송석원을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네.